안녕하세요. 네, 중국회계 4주차 수업이에요.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어요? 지난 시간에 계정 과목 중에서 재고 자산에 대해서 공부했죠. 재고 자산. 그래서 재고 자산은 첫 번째 개념, 그리고 두 번째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 세 번째 기말 재고 자산 포함 여부,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의 기말 평가. 기말 평가는 수령 곱하기 단가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고, 오늘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추정에 의한 원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매출 총 잉유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손해재고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첫 번째 매출 총 잉유법은 화재나 그 다음에 수해를 입어갖고 기말 재고 자산을 알 수가 없죠. 소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 없으니까 추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법, 그러니까 과거 3년 동안의 매출 총 이익률로 기말 재고 자산을 추정하는 방법, 이것이 매출 총 이익률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매재고법이 있죠. 소매재고법은 백화점, 유통업이 되겠죠. 유통업에서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이마트나 홈플러스 그런 데서 추정하는 방식, 이것이 소매재고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소매재고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소매재고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감모손실, 평가손실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제일 처음에 개념, 재고자산의 개념은 무엇이었죠? 네,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되겠죠.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이것이 재고자산이 되겠죠. 두 번째,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 취득 원가는 어떻게 산정하죠? 네, 매입 가격에다가 매입 부대의 비용을 가산해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 부대의 비용에는 대표적인 것이 운반비가 있겠죠. 운반비. 그래서 매입 운임이라는 게 있죠. 매입 운임. 이것이 취득 원가에 포함된다.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말 재고 자산의 포함 여부. 이것이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 되겠죠. 6가지 있었죠. 첫 번째, 네, 미착 상품이 있었죠. 미착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러니까 미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이 되겠죠. 미착 상품은 아직 운송 중인 상품이 되겠죠.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죠. 첫 번째는 선적지 인도 조건, 두 번째는 도착지 인도 조건,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위탁 판매가 있었죠.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상품을 팔려도 맡기게 되겠죠. 그래서 수탁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그때서야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판매하지 않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이 된다라고 공부했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송 판매. 시송품은 고객에게 어떤 제품을 사용하도록 주는 거죠. 줬다가 그것을 이제 그것을 사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게 되죠.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매출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 구매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품 같은 경우에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이 된다라고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었죠? 네, 할부 판매가 있었죠.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품 판매된 거겠죠. 그러니까 재고 자산이 아니겠죠. 그렇죠? 재고 자산이 아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저당 상품 있었죠. 저당 상품은 재고 자산에 포함된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반품 가능 판매가 있었죠. 반품 가능 판매. 그것은 중요한 것이 반품률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반품률을 추정할 수 있다. 이때는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에 합리적으로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그때에는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재고 자산의 기말 평가. 수량 곱하기 단가로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계속 기록법, 그 다음에 실질 재고 조사법이 있다에 대해서 공부했죠. 계속 기록법은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기록하는 방법. 반면에 실질 재고 조사법은 기말에 가서 한 번에 하는 방법이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죠. 실질 재고 조사법. 반면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원가 흐름을 가정하게 되겠죠. 원가 흐름의 가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선의선출법, 그다음 두 번째 후의선출법, 세 번째는 평균법.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선의선출법. 선의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단가가 먼저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후의선출법. 후의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단가가 먼저 나가게 된다라고 공부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품 재고장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 이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프린터를 준비하세요. 프린터 다 준비되어 있었죠?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재고 자산의 기말 평가에서 수량 곱하기 단가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나와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계속 기록법, 그다음에 두 번째 실질 재고 조사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죠. 첫 번째 계속 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내부 관리 목적이 되겠죠. 계속 기록법은 내부 관리 목적이다. 그래서 장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장점, 기준 매출 원가에 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매출, 그러니까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기록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에 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 보세요. 두 번째 장점은 경영 관리 목적에 적합하다. 즉 경영관리 목적에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통제 목적에 적합하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계속 기록법은 경영관리 목적에 적합하다. 그래서 통제 목적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판매의 단점. 단점은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계속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적용하기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 재고자산 간모액이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재고자산 금액이 가대로 인식된다. 그러니까 재고 자산, 그러니까 상품 창고에 있는 상품이 없어져도 그것이 이제 재고 자산으로 기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판매가 이루어진 것만 기록이 되니까 그냥 실제적으로 창고에서 어떤 물건이 없어지죠. 없어져도 그것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두 번째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재고 자산 금액이 가대 인식된다. 그러니까 더 많이 인식이 되겠죠.
그러한 단점이 있다. 정리되셨죠? 두 번째, 실질재고조사법이죠. 실질재고조사법은 실무적으로 간편하다. 실질재고조사법은 결국 실무적 간편하게 되니까 장부 기록이 간편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장부 기록이 간편하다. 결국 실질재고조사법은 외부 보고 목적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외부 보고 목적에 적합하다. 그래서 실질재고조사법의 중요한 장점은 기말에 가서 한 번에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간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외부 보고 목적에 적합하다. 반면에 단점이 나오고 있죠. 단점을 보시면요. 재고 실사 전까지는 매출 원가에 대한 정보 획득이 불가능하다. 기말까지는 매출 원가 파악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말까지는 판매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그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 재고자산 감모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매출 원가가 가대로 인식된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재고자산 감모액이라고 하는 것은 재고자산이 감소된 거죠. 수량이 감소된 건데 이것이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되겠죠.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매출 원가 금액이 증가하게 되겠죠. 증가하게 되면은 그 매출 원가가 가대로 인식된다. 그러니까 더 많이 인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단점이 생긴다. 그래서 수량을 결제하는 방법,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의 장점과 단점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죠. 선인선출법, 그 다음에 후익선출법. 첫 번째, 선인선출법의 장점을 보세요. 장점 첫 번째, 일반적인 물량 흐름을 반영한다. 일반적인 물량 흐름 파악한다는 것은 실제 물량 흐름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 물량 흐름과 유사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 기말 재고 자산이 현행 원가를 반영한다. 기말에 가서 재고 자산 그 금액이 현행 원가에 반영이 되겠죠. 반면에 단점은요, 수익과 비용 대응에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수익 비용 대응에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행 수익의 과거 원가가 대응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행 수익, 그러니까 지금의 수익이 과거의 원가, 과거의 비용에 대응되게 되니까 결국 첫 번째 단점, 수익 비용 대응에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번째 단점 볼게요. 두 번째 단점,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법인세, 그 다음에 배당 압박이 존재하게 된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 가대 인식이 돼요. 가대 개선되게 되면 더 많은 법인세가 붙겠죠.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되겠죠. 더 많은 소득이 벌일 때마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법인세 압박이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배당 압박이 존재한다니까 수익이 많이 발생할수니까 이익이 많이 발생할수록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줘야 되겠죠. 더 많은 배당을 줘야 되니까 결국은 압박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의선출법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했죠. 선의선출법에다가 이것을 기록해 두세요. 이익 조작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선의선출법은 이익 조작 가능성이 낮다. 결국 이것도 선의선출법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후위선출법 볼게요. 후위선출법은요, 첫 번째 장점, 수익과 비용 대응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현행 수익에 현행 원가가 대응되는 거죠. 아까 선의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현행 수익에 가구 원가가 대응되는 거죠. 반면에 후위선출법은 현행 수익에 현행 원가가 대응되는 거죠. 현행 수익에 현행 원가가 대응된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수익과 비용 대응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을 보시면 법인세 이연 효과가 존재하게 된다. 법인세 이연 효과가 존재한다. 결국 이 말은요, 법인세 이연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단기 순이익이 가소 계상된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적게 계상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가소 계상되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적게 기록이 되죠. 그러면 세금을 덜 납부하게 되죠. 덜 납부하게 돼요. 세금 납부가 이연된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세금이 다음 기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말은 현금 흐름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금 흐름에 유리하다. 정리되셨어요? 그 다음에 단점 보도록 할게요. 단점.
첫 번째 단점 보시면 일반적인 물량 흐름에 역행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량 흐름이 역행하게 되니까 현행 원가가 아니죠. 현행 원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현행 원가 X라고 기록해 두세요. 현행 원가 X.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입 선출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 후입 선출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 거기다가 체크해 두세요. 후입 선출 청산 이것을 칠판에 기록해 주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후입 선출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판매량이 급증하게 돼요. 판매량이 급증하게 되면 과거 가격으로 평가된 재고층이 매출 원가로 계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로 장부에 기록하게 되겠죠. 기록하게 되니까 결국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이것이 후입 선출 청산이 되는 거죠. 결국 일시적으로 판매량이 급증하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 경영자의 불건전한 구매 습관은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이 있죠. 결국 후입선출법의 최종적인 단점, 기말 재고 자산의 부적절한 평가할 수가 있다. 이것을 메모해 두세요. 기말 재고 자산의 부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후입선출법의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재고 자산의 기말 평가에 대해서 다 정리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추정에 의한 원가 산정을 보도할 경우니까 저가법은 잠깐 나중에 보도하고 추정에 의한 원가 산정 방식 먼저 보도할게요.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시면 추정에 의한 원가 산정 방식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매출 총이익률법, 두 번째는 소매재고법이 있죠. 첫 번째 매출 총이익률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과거의 평균 매출 총이익률이 단기와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기말 재고 자산과 매출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매출 총이익률법 같은 경우에는 화재나 수해가 발생했을 때가 되겠죠. 이러한 재해로 인해서 재고 자산이 멸실되어
기말 재고 자산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 이것이 매출 총 이익률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재고 자산 계정이 있죠. 이것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것을 메모해 두세요. 재고 자산 T 계정 한번 그려 보세요. 그래서 재고자산 계정을 그리게 되면 재고자산의 차변, 차변 쪽에는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을 기록하게 되죠. 그 다음에 대변 쪽에는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를 기록하게 된다. 이제 매출 총이익법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T 계정을 그리면 되겠죠. T 계정 그려서 기초 재고, 단기 매입, 그래서 각각의 금액을 기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변 쪽에는 매출 원가와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지난 시간에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은 다른 명칭을 뭐라고 부르셨죠? 네, 판매 가능 재고라고 배웠죠. 그래서 판매 가능 재고 중에서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판매가 이루어지면 매출 원가가 돼요. 매출 원가.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어요. 기말 남아있게 되면 그것은 기말 재고가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예제 한번 읽어보세요. 예제 읽어보시고 각각의 금액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네, 예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 이용하여 매출 총이익법 위한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자산을 추정하라. 보통 이런 예제 문제가 나오면 매출 총이익법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첫 번째, 기초 재고액이 나오죠. 기초 재고액 금액이 얼마죠? 네, 300만 원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매입 자료 나오죠. 단기 매입 자료 보시면 총 매입액, 총 매입액은요 700만 원이죠. 700만 원. 그 다음에 매입 한출 NOD가 50만 원. 그러면 순 매입액을 구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단기 매입액 기록하는 것은 순 매입이 돼요. 총 매입액 700만 원에서 매입 한출과 NOD 빼주게 되면 650만 원 되겠죠. 그래서 순 매입액을 기록해주게 되면 650만 원. 그러면 여기 합계 금액은 950만 원 되겠죠.
그럼 대차 평균 원리에 의해서 대변 쪽도 950만 원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 보세요. 세 번째 자료 보시면 단기 매출 자료 나오죠. 단기 매출 자료 보시면 첫 번째 총 매출액 나오죠. 총 매출액은 900만 원. 그 다음에 매출 아닌 NOD 이것은 매출액의 차감 계정이 되겠죠. 차감 계정이니까 20만 원 빼줘요. 그러면 매출액이 880만 원 되겠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보시면 이 회사의 과거 3년간 평균 매출 총이익률이 30%다.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법은 이렇게 과거 3년 동안의 평균 매출 총이익률로 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30%이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나오죠. 그러면 매출 원가율을 구해야 되겠죠. 매출 원가율. 그러면 매출 원가는요. 매출액 곱하기 원가율로 매출 원가를 구해줘야 되겠죠. 매출 총이익률 이것은요. 손익계산서 한번 보세요.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매출액.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나오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차감해 주게 되겠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매출액이 100원이 있죠. 매출액이 100원. 그럼 이제 매출 원가가 70원이 돼요. 70원이 되면 매출 총이익은 30원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분의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죠. 매출액분의 매출 총이익 이렇게 구하게 되면 매출액이 100이 되겠죠. 매출액이 100.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은 30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매출 총이익률은 30%가 된다. 그럼 매출 총이익이 30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원가율은 몇 퍼센트가 되죠? 네, 70%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매출액이 아까 900만 원에서 20만 원 빼주게 되니까 880만 원 나왔죠. 880만 원 곱하기 원가율 70% 해줘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매출 원가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616만 원. 결국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880만 원 매출액에서 1 마이너스 그러니까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원가율은 70%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기말 재고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기말 재고 금액은 네, 334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리되시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가 뒷페이지 연습 문제 나와 있죠? 연습 문제를 읽어보세요. 연습 문제 2번 있죠? 연습 문제 2번 한번 보세요. 네,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중생은 2011년 7월 10일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고자산의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타서 없어진 거죠. 화재를 피한 재고자산의 원가는 10,000원이다. 거기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화재를 피한 재고자산 원가는 10,000원이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회사는 재고자산 수량 파악을 위해 실질 재고조사법을 사용하며 관련 장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소실된 재고자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니까 소실된 재고자산 원가를 구하라는 말이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이렇게 매출 총이율법으로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를 파악해서 기말 재고 자산 중에서 화재를 피한 재고, 그러니까 창고에 남아있는 금액을 차감해서 결국 문제는 소실된 재고 자산은 얼마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체크해 두세요. 소실된 재고 자산 원가를 계산하라. 거기다 체크해 두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기 매출액, 매출액은 64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매입액, 단기 매입액은 41만 원. 그 다음에 기초 상품 재고액, 기초 상품 재고액은 8만 원. 그 다음에 매입운임 나오죠. 매입운임은 치대 높게 가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2만원 가산. 41만원에서 2만원은 더해주는 거죠. 가산. 플러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매입할인 나오죠. 매입할인은 차감. 만원을 차감해 주게 되겠죠. 결국 단기 매입한 금액은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42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합계를 구하게 되면 50만 원. 그럼 이제 대변 금액도 50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매출 내놓이 나오죠. 매출 내놓이는 매출액에서 차감해줘야 되겠죠. 4만 원 차감. 이렇게 되면 순 매출액 구하게 되면 60만 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하게 되면 매출액은 60만 원. 여기에서 1 마이너스 매출 총 이익률이 되겠죠. 1 마이너스 매출 총 이익률은 20%가 되는 거죠. 그래서 60만 원 곱하기 0.8 해주면 되죠. 그러면 얼마나 나오게 되죠? 48만 원. 매출 금액은 매출 원가는 48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기말 재고 얼마나 나와요? 기말 재고는 2만 원. 그래서 추정하게 되면 창고에 남아있는 금액은 2만 원 나오게 되죠. 2만 원 나오게 되는데 문제를 보시면 소실된 재고 자산이 있겠죠. 그러니까 없어진 원가가 얼마인가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화재를 피한 재고 자산 원가는 만 원. 이것을 차감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만 원에서 소실된 거 만 원을 빼요. 소실되지 않은 거 빼면 남아있는 금액이 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만 원이 남아있는 금액. 정리되셨죠? 그러면 이제 문제 3번 읽어보세요. 문제 3번. 문제 3번은 잠깐 쉬었다가 풀도록 할게요.